20. 호모사피엔스의 종말. 이 책의 시작에서 난 역사를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이어진 연속체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사피엔스 역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물리적 힘, 화학 반응, 자연 선택 과정에서 종속된다. 자연 선택의 결과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어떤 생명체도 누리지 못했던 거대한 운동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운동장에도 여전히 경계선이 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한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다. 40억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 설계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 예컨대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은 고대에 있었던 기린 사이의 경쟁 때문이었지 초월적 지성을 지닌 모종의 존재가 변덕을 부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목이 좀 더 긴 원시 기린은 좀 더 많은 먹을거리를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신보다 목이 짧은 기린에 비해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기린을 포함해 아무도 목이 길다면 나무 꼭대기의 잎을 우족으로 씹어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 목을 늘리자라고 말하진 않았다. 다윈의 이론이 아름다운 점은 기린이 어떻게 해서 목이 길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지적인 설계자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의 역사에서도 지적 설계는 가능한 선택지조차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무언가를 설계할 지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최근까지도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였던 미생물은 나름대로 놀라운 일을 할 줄 안다. 한 종의 미생물은 완전히 다른 종의 미생물로부터 유전 부호를 가져와 자신의 세포 속에 통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 같은 새로운 능력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미생물은 의식이나 삶의 목표, 미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어느 단계에선가 기린, 돌고래, 침팬지, 네안데르탈인 같은 생물들에게서 의식과 계획 수립 능력이 진화했다. 하지만 설사 어떤 네안데르탈인이 아주 통통하고 행동은 굼떠서 자신이 언제든 배가 고플 때 손으로 잡기만 하면 되는 가금류를 키운다는 몽상을 품었더라도 그에게서는 그 환상을 실현할 방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연 선택된 새들을 사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구체제의 첫 균열이 생긴 것은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통통하고 굼뜬 영계를 꿈꾸던 사피엔스들은 가장 통통한 암탉을 가장 굼뜬 수탉과 교배시키면서 그 자손 중 일부는 통통하면서도 굼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자손들끼리 교배시키면 통통하고 굼뜬 새의 혈통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계통으로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지적으로 설계했던 만들어낸 존재였다. 물론 호모사피엔스는 전능한 신에 비교하면 여전히 설계 기술이 제약되어 있다. 선택 교배라는 우회로를 이용하며 정상적으로 닭에게 작용하는 자연 선택 과정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지만 야생 닭의 유전자 정보에 원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도입할 수는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호모사피엔스와 닭의 관계는 자연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수많은 공생 관계와 비슷했다. 사피엔스는 통통하고 굼뜬 개체들이 번성하도록 하는 독특한 압력을 닭에게 가했다. 가로바지를 하는 벌들이 마음에 드는 꽃을 선택함으로써 화려하고 밝은 색을 지닌 꽃들이 번성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40억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자연선택이라는 구체제는 오늘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까지 자연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이다. 브라질의 생물예술가인 에두아르도 카츠는 지난 2000년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 녹색 형광 토끼였다. 그는 프랑스의 연구소와 접촉해 자신의 설계대로 토끼가 빛을 내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달라고 주문해서 돈을 받은 연구소는 지극히 평범한 흰 토끼의 폐하에 녹색 형광을 발하는 해파리 유전자를 삽입했다.
그러자 짜잔, 녹색 형광 토끼 한 마리가 탄생했다. 카츠는 이 토끼에 알바라는 이름을 붙였다. 알바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법칙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암토끼는 지적 설계의 산물이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선구자이다. 만일 알바가 상징하는 잠재력이 모두 실현된다면, 그리고 만일 인류가 그때까지 스스로를 멸절시키지 않는다면 과학혁명은 단지 하나의 역사적 혁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혁명으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지난 40억 년이 자연선택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지적인 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적인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알바는 그 시대의 새벽을 상징하는 존재다. 그때가 도래하면 그 이전의 인류사 전체는 생명이라는 게임의 혁명을 일으킨 실험 및 견습 과정이었다고 뒤늦게 재해석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천년 단위의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10억 년 단위의 우주적 시각으로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생물학자들은 도처에서 지적 설계 운동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반대하는 지적 설계 운동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학적 복잡성은 모든 생물학적 세부 사항을 미리 생각해낸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과거에 대해서는 생물학자들이 옳지만 미래에 대해서라면 역설적으로 지적 설계의 옹호자들이 맞을지 모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는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생명공학, 둘째가 사이보그 공학, 셋째가 비유기물 공학이다. 생지와 인간. 생명공학은 생물학의 수준에서 인간이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에두아르도 카츠의 예술적 변덕처럼 미리 생각해둔 모종의 문화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물의 형태, 능력, 필요나 욕구나 욕망 등을 변형하겠다는 목적이다. 생명공학은 그 자체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생명체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수천 년간 이를 이용해 왔다. 간단한 예가 거세다. 인간이 황소를 거세해 거세의 황소를 만든 역사는 아마도 1만 년은 될 것이다. 거세 황소는 공격성이 덜하기 때문에 전기를 끌도록 훈련시키기가 더 쉬웠다. 인간은 또한 자기 종의 젊은 수컷도 거세했다. 매혹적인 목소리를 지닌 소프라노 가수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슬람 왕의 하렘을 돌보는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황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인류가 생명체의 작동 방식을 세포 및 세포핵 수준까지 이해하게 되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오늘날 우리는 남자를 거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통해 아예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1996년 566쪽의 사진이 신문과 TV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경악과 혐오를 떠올려보라. 이 사진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이 생쥐의 등에 쇠의 연고를 이식한 모습을 찍은 진짜 사진이다. 이들은 새 조직의 성장을 조절함으로써 이 경우 인간의 귀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발생하게 만들었다. 머지않아 과학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인공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전공학을 이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다. 유전공학의 다수의 윤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쟁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을 펴는 것은 독실한 일신론자들만이 아니다. 수많은 확고한 무신론자들도 과학자들이 자연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에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유전공학 실험의 대상이 된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다. 스스로의 필요나 욕망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전자가 조작된 가축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 운동가들은 유전공학이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을 슈퍼맨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구약의 예레미야서는 생물학적 독재자가 두려움 없는 병사와 복종하는 노동자를 대량 복제한다는 종말론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의 문이 너무나 일찍 열리고 있고 우리의 유전자 조작 능력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이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할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느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유전공학의 잠재력 중 일부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명체 대부분 식물, 곰팡이, 박테리아, 곤충은 정치적 로비 능력이 제일 적은 것들이다. 과학자들은 여러 계통의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대장균은 인간의 장에서 인간과 공생하는 박테리아인데 장을 벗어나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대장균과 여러 종의 곰팡이 유전자를 조작해 인슐린을 생산했고 그 덕분에 당뇨병 치료비가 낮아졌다. 북극에 사는 어느 물고기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감자에 삽입해 서리의 저항력을 가지도록 만들기도 했다. 포유류 중에서도 유전공학의 대상이 된 동물이 일부 있다. 낙농산업은 젖소의 저통에 생기는 유선염 탓에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 리소스타핀이 포함된 우유를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젖소를 실험하는 중이다. 리소스타핀은 유선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항균성 효소다. 돼지 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햄과 베이컨에 있는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며 소비자들이 경계하는 탓이다. 그래서 요즘 돼지 산업은 벌레에서 추출한 유전 물질을 돼지에 삽입하는 실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유전자는 몸에 해로운 오메가6 지방산을 건강에 이로운 오메가3 지방산으로 바꿔준다. 차세대 유전공학은 이로운 지방을 지닌 돼지를 만드는 일쯤은 애들 장난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유전공학자들은 벌레의 수명을 6배로 늘렸을 뿐 아니라 기억과 학습 능력이 크게 개선된 천재 생쥐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다. 생쥐 비슷하게 생긴 밭쥐는 크기가 작고 통통한 설치류다. 대부분의 밭쥐 종은 난교를 한다. 하지만 암수가 평생 일부 일적 관계를 맺는 종도 하나 있다. 유전학자들은 밭쥐의 일부 일처제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만일 바람둥이 밭쥐에게 유전자 하나를 삽입함으로써 충실하고 애정 깊은 남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쥐의 개체의 행태뿐 아니라 그 사회 구조까지 유전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닐까? 네안데르탈린의 귀환. 하지만 유전학자들이 조작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생존한 계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멸종 동물도 대상이 된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공룡만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 일본, 한국 과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서 발견된 매머드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제 이들은 현생 코끼리의 수정란에서 코끼리 DNA를 제거하고 매머드에서 복원한 DNA를 삽입한 뒤 그 수정란을 암 코끼리 자궁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22개월 후에는 지난 5천년 사이에 처음으로 매머드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매머드만으로 끝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최근 하버드 대학의 조지 처치 교수는 이제 네안데르탈인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니 복원한 DNA를 사피엔스의 난자에 이식할 수 있고 그러면 지난 3만 년 이래 처음으로 네안데르탈인 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작 3천만 달러만 있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여러 여성이 대리모 역할을 자원했다. 네안데르탈인이 왜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할 수 있다면 호모사피엔스의 기원과 독특성에 관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질문의 일부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안데르탈인의 뇌와 호모사피엔스의 뇌를 비교하고 구조상의 차이에 대한 지도를 만들면 과연 어떤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니는 종류의 의식이 생성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윤리적 명분도 제기한다. 만일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 호모사피엔스의 책임이라면 이들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주위에 있으면 쓸모가 많을 수도 있다. 많은 제조업자가 사피엔스 2배 몫의 육체 노동력을 지닌 네안데르탈인에게 기꺼이 돈을 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에게 그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느님의
번역판으로 돌아가서 보다 나은 사피엔스를 설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호모 사피엔스의 능력, 필요, 욕망에는 유전적 바탕이 있고 사피엔스의 유전체라고 해서 밭쥐나 생쥐의 유전체보다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생리 기능, 면역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전공학이 천재 생쥐를 만들 수 있다면 천재 인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일부 일처제 밭쥐를 창조할 수 있다면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난 인간을 왜 못 만들겠는가? 인지혁명 덕분에 인간은 별반 중요치 않은 유인원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변화했다. 이 혁명에는 생리 기능이 변화는 물론이요. 사피엔스의 뇌 크기나 외부 형태에도 뚜렷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뇌 내부 구조의 작은 변화 이상은 관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약간의 추가적 변화만 있으면 제2차 인지혁명의 불이 붙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 창조되고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아직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초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는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장애는 윤리적, 정치적 반대다. 인간에 대한 연구 속도가 느려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적 주장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것으로 다음 단계의 발전을 오랫동안 지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발전에 인간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고 불치병을 정복하며 우리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성패가 달려 있다면 특히 그렇다.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 약이 건강한 사람의 기억력을 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부수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 누가 그거와 관련된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그 약을 알츠하이머 환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를 복용해 천재적 기억력을 얻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어떤 법 집행 기관이 그럴 수 있을까? 생명공학이 네안데르탈인을 정말 부활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막을 내리게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조물럭거린다고 해서 반드시 멸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게 될 가능성은 있다. 생체공학적 생명체. 생명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다. 사이보그 공학이다.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로 생체공학적 의수를 지닌 인간이 그런 이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생체공학적 존재다. 타고난 감각과 기능을 안경, 심장 박동기, 의료, 보장구, 그리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신체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 욕구, 성격,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는 무기물적 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기획청은 곤충 사이보그를 개발 중이다. 파리나 바퀴벌레의 몸에 전자칩, 탐지기, 연산 장치를 심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면 멀리 있는 인간이나 인공지능이 해당 곤충의 움직임을 조절해 정보를 수집, 전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파리는 적 사령부 벽에 앉아서 가장 은밀한 대화를 도청할 것이고 거미에게 잡히지만 않는다면 적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미 해군 잠수전 센터는 사이보그 상어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물고기의 신경에 장치를 삽입해 그 행동을 조절한다는 목표 아래 그 같은 장치를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개발자들의 목표는 인간의 탐지기를 능가하는 상어의 자기장 탐지 능력을 활용해 물속의 잠수함이나 기뢰가 생성하는 자기장을 식별하는 것이다. 사피엔스 역시 사이보그로 변하는 중이다. 최첨단 보청기는 바이오닉 귀라고도 불린다. 귀에 이식된 이 장치는 귀 바깥에 장치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소리를 흡수한다. 장치는 소리를 걸러서 인간의 목소리를 식별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번역한다. 신호는 중추 청각 신경으로 다시 뇌로 전달된다.
미 정부가 후원하는 독일 회사인 망막 임플란트는 시각 장애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망막에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환자의 눈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게 핵심이다. 광세포는 눈에 비치는 빛을 흡수해 이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이 망막에 손상되지 않는 신경세포를 자극한다. 이 세포들이 내보낸 신호는 뇌를 자극하고 뇌는 신호를 번역해 무엇이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현재 이 기술은 환자들이 방향을 정하고 문자를 식별하며 심지어 얼굴을 인식하게 해줄 정도로 발전했다. 미국의 전기 기술자인 제시 설리반은 2001년 사고를 당해 두 팔을 완전히 잃었다. 오늘날 그는 시카고 재활연구소의 도움 덕분에 두 개의 생체공학 팔을 사용한다. 새 팔의 특징은 생각만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제시의 뇌에서 나온 신경 신호는 초소형 컴퓨터에 의해 전기적 명령으로 해석되고 이 명령이 팔을 움직인다. 제시는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으면 보통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이 팔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생물적 팔에 비해 크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단순한 일상적 기능은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생체공학 팔이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잃은 미국 군인인 클로디아 미첼에게 최근 적용되었다.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거꾸로 신호를 뇌로 보내 촉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것으로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현재로서 이런 생체공학 팔은 생물학적 원본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예컨대 원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지니도록 만들 수 있다. 그 앞에서는 권투 챔피언도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것이다. 게다가 몇 년마다 교체할 수 있으며 몸에서 분리해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최근 붉은 털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심어 이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극을 이용해 뇌의 신호를 수집한 뒤 외부 장치에 전송한 것이다. 이 원숭이들은 분리되어 있는 생체 팔다리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훈련을 받았다. 오로라라는 원숭이는 진짜 팔 두 개를 움직이는 동시에 분리 상태의 생체공학 팔을 생각으로 움직이는 법을 학습했다. 오로라는 힌두교의 일부 여신처럼 세 팔을 가졌으며 이 팔들은 서로 다른 방이나 심지어 다른 도시에 위치할 수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실험실에 앉아서 한 팔로 등을 다른 팔로는 머리를 긁으면서 뉴욕에서 세 번째 팔로 바나나를 훔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붉은 털 원숭이 아이도야는 2008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의자에 앉아서 일본 교토에 있는 생체공학 다리 한 쌍을 생각으로 제어했던 것이다. 두 다리는 아이도야보다 20배 무거웠다. 감금 증후군이란 병이 있다. 인지 능력은 정상인데 신체를 거의 혹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희귀 질환이다. 현재까지 환자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은 눈을 조금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몇몇 환자는 자기 뇌에 전극을 심어 뇌의 정보를 수집하게 만들었다. 이 신호를 단순히 동작만이 아니라 단어로 해석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실험을 성공한다면 마침내 환자는 외부 세계에 직접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다.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면 혹은 여러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면 만일 뇌가 집단적인 기억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기억, 의식, 정체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상황이 되면 가령 한 사이보그가 다른 사이보그의 기억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치 자신의 것인 듯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남의 기억을 듣거나 자서전을 통해 읽거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마음이 집단으로 연결되면 자아나 성 정체성 같은 개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꿈을 쫓을까? 그 꿈이 자신의 마음속이 아니라 모종의 집단 꿈 저장소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또 다른 삶. 생명의 법칙을 바꾸는 제3의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는 독립적인 진화를 겪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바이러스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로서 유전자의 진화를 모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래머가 창조자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학습, 진화한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꿈을 꾼다. 이 경우 프로그래머는 원동력이자 최초로 움직인 자가 되겠지만 그 피조물의 진화는 아무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프로그램 작성자를 포함해 어느 누가 마음속에 그렸던 방향과도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원형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식자인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는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 내의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수없이 복제하며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다. 그 복제 과정에서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나면 컴퓨터화된 돌연변이가 된다. 어쩌면 애초에 인간 엔지니어가 무작위적 복제 실수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작위적 오류 탓일 수도 있다. 우연히 이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컴퓨터에 침범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백신 프로그램을 피하는 능력은 더 우수하다면 그것은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할 것이다. 세월이 가면 사이버 공간은 새 바이러스로 가득 찰 것이다. 아무도 일부러 설계하지 않았으며 무기물로서 진화를 거친 개체들로 이것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일까? 그 답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바이러스가 유기체 진화의 법칙과 한계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진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자. 당신이 뇌를 휴대용 하드드라이브에 백업해서 노트북 컴퓨터에서 실행한다고 가정하자. 당신의 노트북은 사피엔스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마음을 창조한다면 어떨까? 컴퓨터 코드로만 구성된 그 마음이 자아의식, 의식, 기억을 다 갖추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그것은 인격체일까? 그것을 지우면 살인죄로 기소될까? 머지않아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지도 모른다. 2005년에 시작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전부를 컴퓨터 안에서 재청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컴퓨터 내의 전자회로가 뇌의 신경망을 고스란히 모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에 따르면 자금 모금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10에서 20년 내에 우리는 인간과 흡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 두뇌를 컴퓨터 내부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이것은 생명이 유기화학물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40억 년간 배회한 끝에 마침내 비유기물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던 방식으로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 나갈 태세를 갖추고서 인간의 마음이 오늘날의 디지털 컴퓨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리라는데 대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2013년 유럽연합은 이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이점. 현재로서 이런 새로운 가능성 중에서 실현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2014년의 세상은 이미 문화가 생물학적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중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는 물론 우리의 신체와 마음까지 조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능력은 위험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영역의 활동이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하지 못하고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가는 프라이버시와 정체성 이슈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의료 및 평등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체육단체와 교육기관은 페어플레이와 성취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기금과 노동시장은 60세가 30세처럼 활동할 수 있는 세상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이들 모두는 생명공학, 사이보그, 비유가적, 생명체 등의 난제를 처리해야 한다. 인간 유전체 지도를 처음 만드는 데는 15년의 세월과 3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몇백 달러만 들이면 몇 주일 만에 한 사람이 DNA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맞춤 의학의 시대, 환자의 DNA에 맞춤 치료를 하는 의학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머지않아 당신의 주치의는 좀 더 자신있게 당신이 간암에 걸릴 위험이 크지만 심근경색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92%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유명한 약이 당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이 당신에게는 꼭 맞는 효과를 낸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완벽한 의료의 시대로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지만 의학 지식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난제가 대두될 것이다. 윤리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벌써 DNA 프라이버시라는 난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우리의 DNA 검사 자료를 요구한 뒤 그 속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전적 성향을 발견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부터 이력서가 아니라 DNA 자료를 전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까? 고용주가 사람을 채용할 때 DNA가 더 나아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해도 될까? 그런 경우 우리는 유전적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나 장기를 개발한 회사는 그 DNA 염기 서열에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을까? 특정한 닭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정한 종 전체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딜레마는 길가메시 프로젝트의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우리가 초인간을 창조해낼 가능성이 지니는 함의에 비해서도 그렇다. 세계 인권 선언, 전 세계 정부들의 의료 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 세계 각국의 헌법은 인간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며 상당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의료가 주로 질병 예방과 환자 치료의 문제이던 시절에는 이 규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의학이 몰두하는 주제가 인간 능력의 강화에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인간에게 강화된 능력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초인간 엘리트 족속이 새로 생겨날까? 현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시대이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을 창조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상류 계급은 자신들이 하류 계급보다 똑똑하고 강건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속였다. 사실 가난한 농부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지능은 황태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의학적 능력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류 계층의 허세가 머지않아 객관적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니다. 대부분의 과학소설 줄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피엔스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이나 레이저총 같은 우월한 기술을 지닌 세상을 그리고 있다. 거기서 핵심이 되는 윤리적, 지적 딜레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져간 것들이다. 이런 소설은 미래를 배경으로 현재 우리의 정서적, 사회적 긴장 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호모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수송수단과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 말이다. 영원히 젊은 사이보그에 비하면 우주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이보그가 번식도 하지 않고 성별도 없으며 다른 존재들과 생각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집중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의 수천 배에 이르며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과학소설이 이런 미래를 그리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하면 정의상 정확한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해불능인 것이다. 어떤 슈퍼 사이보그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 관객을 위해 연극 햄릿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아마도 우리와 미래의 주인공들의 차이는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보다 더 클 것이다. 적어도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후계자들은 신과 비슷한 존재일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특이점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다.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새로운 특이점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세계에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개념, 나, 너, 남자, 여자, 사랑, 미움, 이 완전히 무관해지는 지점 말이다. 그 지점을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프랑켄슈타인의 예언 1818년 메리 셜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출판했다. 우월한 존재를 창조하려 시도한 과학자가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다. 지난 2세기 동안 이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버전으로 되풀이되어 새로운 과학적 신화의 골자가 되었다.
얼핏 보기에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는 경고 같다. 우리가 신의 행세를 하려 들고 생명을 조작하면 심한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경고 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프랑켄슈타인 신화는 호모사피엔스로 하여금 종말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든다. 프랑켄슈타인 신화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할 경우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 존재는 체격뿐 아니라 인지나 감정 면에서 우리와 매우 다를 것이다. 모종의 핵 재앙이나 생태적 재앙에 개입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피엔스를 극단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빠른 우주선을 타고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여행하리라고 믿고 싶다. 미래에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자리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외계 생명체가 차지할 것이란 가능성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끔찍한 괴물뿐이며 세상을 구하려면 그 괴물을 파괴해야만 한다는 판타지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 우리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모든 존재 중 가장 우수하며 우리보다 우수한 존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설사 신체가 개선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미래의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우리보다 진실로 우월한 존재를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바라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프랑켄슈타인 박사들이 이런 예언을 정말로 실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만일 지난 몇 페이지에서 나왔던 예측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모통이란 돌면 금방 일어날 것 같아 보이는 일도 미처 예상치 못한 장애로 실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결과 예상 밖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1940년대에 원자력의 시대가 갑자기 도래했을 때 2000년쯤에는 원자력을 활용하는 다양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만발했었다. 슈푸트니크 위성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세계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을 당시 사람들은 앞다투어 20세기 말이 되면 우리가 화성과 명왕성에 건설한 우주 식민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런 예측 중에서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편 인터넷의 존재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디지털 존재들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에 서술한 환상 혹은 악몽은 그저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일 뿐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 단계에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변형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사람들은 인간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2050년이 되면 일부 사람들이 이미 죽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보다 온건한 사람들은 다음 세기 혹은 다음 천년에 대해서 말한다. 하지만 7만 년에 걸친 사피엔스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몇천 년도 별것 아니다. 만약 사피엔스의 역사가 정말 막을 내릴 참이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세대로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데 남은 시간의 일부를 바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인간 강화 문제라고도 불리는 이 질문에 비하면 오늘날 정치인이나 철학자, 학자, 보통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논쟁은 사소한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의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 계급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호모사피엔스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후손들의 의식이 작동하는 차원이 정말로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면 그들이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사회조직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거나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갈린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역사상의 위대한 논쟁들은 중요하다.
적어도 이 신들의 첫 세대만큼은 인간 설계자들의 문화적 아이디어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이미지에 따라 창조될까? 자본주의, 이슬람, 페미니즘,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그들이 가는 길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편을 선호한다. 심지어 생명윤리 분야조차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 하는 다른 질문에 마음을 쏟고 싶어 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유전적 실험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낙태된 태아에 대해서는,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양을 복제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침팬지는, 사람은? 이런 질문들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호모사피엔스를 다른 종류의 존재로 업그레이드하는 과학 프로젝트를 중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착각이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불멸을 향한 탐구, 길가메시 프로젝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에게 왜 유전체를 연구하는지, 왜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시도하는지, 왜 컴퓨터 안에 마음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물어보라. 당신이 듣게 될 표준적 답변은 10중 8구 다음과 같을 것이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표준적인 정당화다. 아무도 여기에는 토를 달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속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인 합의를 가지지만 말이다.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과학의 주력 상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과학이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하는 고시를 한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길가메시의 어깨에 목발을 타고 있다. 길가메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이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